이제 알 수는 없고요. 콜레스테롤, 혈액 지질, 혈액 점도는 혈액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정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혈류가 순환이 잘 되려면 혈액도 깨끗해야 되고 혈관도 건강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내용을 데이터를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관 저항력이라는 거는요. 혈관이 이렇게 직경이 있잖아요. 그 안에가 혈관 비어 있는 상태고 그 혈관 안으로 혈액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건데 혈관의 직경이 좁아져 있으면 혈관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혈액이 심장에서 꾹 짜면은 이게 발끝까지 쭉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뻐벅뻐벅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이유는 혈관의 직경이 좁아져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지질이 끼어 있다거나 아니면 염증 수치가 높아져서 안에 뭐가 끼어 있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직경이 작아져 있어서 혈관 저항력이 높아져 있다거나 그러면 우리 몸은 순환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더 혈압을 높이거든요. 그래서 혈관 저항력이 높아지면은 우리가 고혈압이 올 수 있다. 이거는 고혈압이 오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혈관 저항력이 높아져 있으면은 혈압을 높여야지 우리가 순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혈관 저항력이 높아서 이제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 병원에서 약을 주죠. 혈압약을. 그게 혈관 저항력을 낮추는 건데 혈관을 조금 흐물흐물하게 해서 혈관 저항력을 낮춰줘서 이렇게 좀 벌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수축기 혈압이랑 확장기 혈압이 하락을 하는 건데 이제 꼭 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혈관 저항력이 낮으신 분들은 이제 저혈압, 약간 기립성 저혈압이나 경증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혈관 저항력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혈관 탄성이라는 거는 혈관이 얼마나 쫀쫀한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혈관은 심장에서 피를 짜주면 그것을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혹은 뇌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혈관이 탄성이 좋아야 이게 곳곳에 끝까지 다 모세혈관, 우리 말초에 있는 그 모세혈관까지 다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혈관 탄성은 굉장히 중요하고 혈관의 그 탄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는 수축과 이완에 관여하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관 탄성도가 낮아지면 당연히 뭐 동맥경화나 이런 혈관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리고 심근 혈액 소요량은 이게 조금 단어를 조금 알고 계시면은 내용이 해석을 하시기가 편한데 심근 혈액 소요량이라는 거는 심장 관상동맥으로 관류되는 혈액 요구량이에요. 이만큼이 필요한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혈액이 이물질이 많으면 요구되는 혈액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근 혈액 소요량이 많다는 거는 혈액이 깨끗하지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심근 혈액 관류량은 실제로 관료되는 혈액량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양과 실제로 흐르는 혈액의 양이 같은지를 확인하셔야, 이건 짝꿍이니까 이렇게 같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심근 산소 소모량은 심장은 계속 뛰죠. 쿵쾅쿵쾅 뛰는데 그때마다 산소가 소모가 됩니다. 근데 산소 소모량을 산소를 적게 쓰고 심장이 잘 뛰면은 가장 높은 거예요. 그래서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심근 산소 소모량이 굉장히 낮은 걸로, 그래서 심장의 효율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었었는데 심근 산소 소모량은 산소 소모가 낮을수록 좋다. 그래야지 심장에서 뛰는 그 효율을 우리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회 박출량은요, 심장이 꾹 이렇게 짜졌을 때 박동에서 이제 방출되는 혈액량이에요. 박출이 아니라 방출인데 못하네요. 방출되는 혈액량인데 이게 낮다는 거는 수축 능력이 매우 낮다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서 꽉 쪄줘야지 그 혈액이 끝까지 쭉 가는데 꽉 짜지지 못하고 이게 좀 덜 짜지는 거예요. 그러면 박출량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수축 능력이 낮거나 혈액이 적거나 혈액이 끈적끈적하거나 점도가 높아도 꾹 짜도 끝까지 못 가거든요. 박출량이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좌심실 혈류 저항인 것 같아요. 좌심실이라는 거는요, 좌심방으로부터 혈액을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혈액이 뚝 떨어지면은 좌심실에서 온몸으로 혈액을 쭉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혈류의 저항력이 높거나 펌프력이 낮으면 온몸으로 혈액이 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주요 펌프력과 혈류 저항 수치는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관상동맥 탄성이라는 것은요, 관상동맥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거예요. 혈액이 온몸으로 혈액을 공급해야 되기도 하지만 심장에서도 혈액이 자체적으로 흘러야 되거든요. 그 심장이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관상동맥 탄성이 낮아지거나 관류압이 이렇게 비정상적이면은 아무래도 뭐 그런 혈액의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심장 기능에 이상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뇌혈관이에요. 심장에서 혈액을 꾹 짜면 이게 심장보다 아래에 있는 곳은 중력에 의해서 영향을 그래도 받거든요. 근데 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심장보다 위에 있죠. 뇌혈관은 굉장히 가늘고 부드럽고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런데 심장에서 짜주는 힘에만 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서 짜주는 그 혈관의 탄성이 낮다거나 혈액이 깨끗하지 않다거나 혈관의 직경이 뭐 이렇게 좁다거나 그러면은 뇌혈관 자체의 탄성은 물론 그런 칼슘과 마그네슘의 농도에 의해서 좌우되겠지만 뇌조직의 혈액 공급 상태는 혈액 순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장에서 짜주는 혈액을 뇌에서 뇌까지 전달이 잘 되려면 혈관과 혈액 건강이 두 개가 다 좋아야 되고, 이게 이제 혈관이 건강하지 않거나 혈액이 깨끗하지 않으면 뇌조직으로 당연히 곳곳 끝까지 다 혈액이 공급이 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측정자들의 데이터를 보면서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혈액 점도도 높고 콜레스테롤도 높고 혈액 지질도 높으니까 당연히 혈액의 상태가 깨끗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혈관 저항력은 정상이지만 혈관 탄성이 떨어져요. 얘기는 혈관 탄성이 떨어져 있다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온의 이제 영양을 이렇게 딱 짜주는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다 이렇게 혈액 내용물이 깨끗하지 않다 보니까 혈액에서 요구되는 심근에서 요구되는 혈액량이 높겠죠. 하지만 요구되는 양보다 실제로 관리하는 양은 적다. 이 원인은 혈액이 깨끗하지 않아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혈관 탄성이 낮기 때문에 유효 펌프력이나 관상동맥 탄성 이런 데에도 당연히 이게 낮게 이제 보이겠죠. 이분은 뇌혈관 탄성은 그나마 괜찮으시지만 아무래도 혈관 탄성이 낮기 때문에 또 혈액 점도가 높기 때문에 뇌조직의 혈액 공급 상태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어느 하나가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거를 좀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분은 이제 다른 분인데, 이분도 혈액 점도가 높고 콜레스테롤이나 이게 뭘까요? 혈액 수치 어떡하지? 혈액 점도나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액 지질이 높고, 이분은 혈관 저항력도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안에 내 직경이 좁아져 있는 상태인 거죠. 혈관의 직경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혈관 저항력이 높아져 있고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혈액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심근 혈액 소유량이 높고 심근 혈액 관리량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어떻게 제가 지울 수가 없나요? 위장 기능 분석 보고서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소장님,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아시는 분 없나요? 그냥 할까요?
위장 기능 분석 보고서 이제 보겠습니다. 위장 기능 분석 보고서에서 보시면 위장 효소 분비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장 같은 경우에는요. 소화를 시키는 기관이죠. 그래서 음식물이 들어오면은 그것들을 잘게 부수어서 위장에 있는 위액과 이렇게 곤죽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소장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 이제 위장의 주요 기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효소 분비라는 것은 소화를 시키는 데 필요한 그런 도구가 되는 거죠. 소화 효소는 와 조효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소화 효소와 조효소 같은 경우에는 효소는 뭐죠?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단백질 섭취나 그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수치 이런 거랑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동 기능 개수는 위장이 이렇게 꿀럭꿀럭 이게 꿀럭꿀럭이 잘 되어야 연동 운동이 잘 이루어져야지 위액과 그다음에 잘게 부수어진 그 음식물이 함께 곤죽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축과 이완에 관여하는 그런 관여하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 이온의 수치하고 같이 뒷부분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위장의 흡수 기능 개수인데 위장의 주요 기능은 소화 기능이지만 위장도 흡수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그다음에 수분 이제 대체적으로 물로 된 것 수분이나 알코올 같은 경우는 위장에서 흡수를 합니다. 또 구리, 요오드, 불수, 몰리브덴 같은 일부 미네랄들을 이제 흡수하는 기능을 하고요. 위장의 흡수 기능 개수가 높으려면 점막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비타민 A, 카로틴 그런 수치하고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장의 연동 기능 개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동 운동이기 때문에 이 소장의 연동 운동도 칼슘과 마그네슘 이온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데요. 소장의 흡수 기능 개수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소장은 위장에서 소화된 물질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소장에서 맡은 가장 큰 임무는 흡수예요. 근데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우리 몸에 좋은 것들만 먹진 않죠. 나쁜 것들도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우리 모가 먹는 것들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나쁜 것들이 흡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장 밑에 면역세포에 80%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 기능 개수가 낮다는 거는 소화된 물질의 흡수가 그러니까 영양소의 흡수율이 낮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흡수 기능 개수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우리 면역 체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흡수 기능 개수가 낮다면 이제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유산균과 비타민 B군을 먼저 섭취한 후에 이제 기능성 제품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소장 흡수 기능 개수는 대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소장의 흡수 기능 개수가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기능과 면역 기능 부분과 뒷부분에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검사 측정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위장 효소 분비 개수도 낮고 연동 기능 개수도 낮아요. 근데 위장 흡수 기능 개수는 괜찮네 이렇게 보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측정치를 보시면 경계치에 와 있어요. 이분은 흡수 기능 개수가 이게 경계치에 와 있어서 정상으로 보이지만 흡수 기능도 좋지 않으신 거죠. 연동 기능도 나쁘고 전체적으로 위장이 건강하시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유산균과 비타민 B군부터 이제 같이 드시는 게 좋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위장 효소 분비 개수도 다 정상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보시면 실제 측정치도 다 경계치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3개가 정상으로 보이지만 앞에 있는 분과 거의 비슷한 형태의 위장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위장 효소 분비 개수도 낮아져 있고 전체적으로 낮아져 있는데 소장의 흡수 개수는 그나마 괜찮아져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장 기능이 괜찮으신 좀 유산균을 드시는 분인 경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간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 기능은 간은 굉장히 하는 일이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단백질 대사 기능이 있는데 단백질 대사 기능은 이제 항체나 효소나 호르몬, 근육 생성, 콜라겐 합성, 산염기 균형에 관련된 그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대사 기능이 잘 안 돼 그러면 이쪽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단백질 대사 기능은 100 정도만 조금 넘으면 이제 정상 범위 안에 들어 있는데
200 이상은 유지를 해야 정말 단백질 기능이 원활하게 되는 건강한 그런 간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에서 그런 불필수 아미노산을 만들어내거든요. 글라이신이라든지 시스테인이라든지 글루타민산 같은 것들을 불필수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는데 단백질 기능이 대사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이것들을 따로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 불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못 만들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런 불필수 아미노산을 대사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못 만들어내니까 파이토프로틴 같은 이런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는 그런 제품을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백질 대사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는 프로틴, 밀크시슬, 비타민 B군, 비타민 C 이렇게 같이 권해주시면 단백질 대사 기능이 증진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생산 기능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먼저 보시면 우리 몸에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게 포도당 형태로 혈액 게 있을 때 이것이 이자에 있는 이제 포도당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다 위에서 쪼개면 그래서 포도당이 들어오면은 40% 정도는 포도당을 간을 통과해 가지고 혈액으로 이제 간을 통과해서 이제 우리 몸에 쓰일 곳에 쓰이거든요. 뭐 에너지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그런데 60% 정도는 이자에 있는 베타 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인 인슐린에 의해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장기들이 있어요. 기관들이. 예를 들어 뭐 뇌 같은 곳이겠죠. 뇌는 포도당이 있어야지 일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을 대비해서 포도당이 부족할 경우에 글리코겐에서 빼서 쓰려고 저장을 하는 거죠. 60% 정도는. 그러다가 저혈당 상태가 되면은 이자에 있는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라는 그런 호르몬을 분비를 하면요. 글리코겐에서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서 우리 몸에서 쓰게 됩니다. 이런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또 혹은 이제 포도당이 있어야지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니까 일정한 그런 수준으로 포도당의 당 수치를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간에서 이런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해독 기능은 잘 알고 계시죠. 이런 독소를 알코올과 암모니아 같은 그런 나쁜 그런 것들을 간에 있는 효소로 이제 효소를 이용해서 요소나 수분이나 이산화탄소를 분해해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독 기능이 있고요. 예, 이건 이제 이런 해독 기능은 그러니까 간에서 있는 그런 효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효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잘 드셔야 되고 뒤에서 보면 아미노산의 그 균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균형 잡힌 단백질 식사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조효소에 관여하는 그런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담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담즙은 이제 지방 소화 작용을 하는데 우리는 하루에 600cc 정도의 담즙이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진 담즙이 계속 분비가 되는 게 아니라 담낭이 저장이 되어 있다가 이게 필요한 경우에는 쭉 짜서 이제 십이지장으로 배출이 되면 배출이 된 담즙이 지방의 소화나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에 관여를 합니다. 담즙 분비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지방의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죠. 보셨다시피 간은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단백질 대사, 에너지 생산, 해독, 담즙 분비 뭐 이런 기능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의 대사를 간이 담당을 하게 돼요.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는 지방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간이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방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후순위로 밀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지방을 많이 먹지 않아도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분,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실제로 그게 지방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지방을 많이 섭취하지 않으셔도 지방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실제 특정 결과를 한번 이제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대사 기능이 정상이고 이 그래프만 보면은 굉장히
간이 건강하신 분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단백질 대사 기능은 좋지 않으신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파이토프로틴을 좀 권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0 이상, 200 가까이는 그래도 되어야지 단백질 대사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항체나 효소, 호르몬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파이토프로틴을 반드시 권해주셔야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대사 기능은 이제 단백질 섭취는 되게 잘 하시는 분인데 에너지 생산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이죠. 정상 수치처럼 보이지만 거의 이제 경계선에 와 있죠.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분인데 이분은 탄수화물 섭취를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당의 그런 일정하게 포도당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간에서 하는 그런 에너지 생산 대사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독 기능도 떨어져 있죠. 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분은 이제 지방간도 갖고 계시고 유전적으로 간 기능이 조금 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해독 기능도 조금 떨어져 있다. 가족력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다른 것들은 다 이제 괜찮은데 약간의 지방간이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도 단백질 대사 기능이 이제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프로틴을 권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장 기능이 시간이 대장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대장은 39가지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되는 그런 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대장 기능은 대장의 운동 기능은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이제 수축과 이완에 관여하는 그런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대장은 연동 운동이 이렇게 뭐 소장이나 뭐 위장처럼 이렇게 꿀럭꿀럭 되는 거지만 조금 느리게 진행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느리게 진행이 되면 수분을 이제 흡수하기 때문에 수분이 과도하게 빠져나가서 변비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이게 빠져나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밸런스 위드인 유산균에는 그 균주 중에 하나는 운동, 그러니까 그 장 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게 빠르게 지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균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빠르게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변비도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돼서 변비가 생기는 것도 줄이지만 대장에 있는 변 같은 경우에는 독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독소가 혈액 내로 이제 흡수가 되는 그런 것들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유산균의 그러한 기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 흡수 기능 같은 경우에는 대장은 첫 번째로 이제 수분 밑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분을 흡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오랫동안 대장에 변이 머무르면 변비가 올 수 있죠. 그리고 미네랄을 흡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칼슘 같은 그런 크기가 큰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대장에서 반드시 재흡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장 흡수 개수가 낮은 경우에는 칼슘 같은 그런 대량 큰 크기가 큰 미네랄들이 흡수율이 낮고 재흡수마저 안 되면은 칼슘을 먹긴 먹어도 이게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유산균의 섭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비타민 K나 비타민 B1, 비타민 12의 흡수에도 이제 도움을 주죠. 그리고 장내 세균 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장내에서 여기서 나오는 세균 개수라는 거는 유익균, 유산균의 개수를 의미를 합니다. 유익균은요,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유산을 만들어내는 균이죠. 유산은 산성이잖아요. 그래서 장내 환경을 산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유해균은 반대로 장내 환경을 알칼리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유익균은요, 식이섬유, 프리바이오틱스를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서 얘를 먹어요. 먹고 뱉어내는 물질, 단세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뱉어내거든요. 그럼 이 단세지방산이라는 물질은 우리의 점막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장도 그 안쪽이 다 점막이잖아요. 그리고 장내 세균 개수는 장 안쪽에 있는 점막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점막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내 세균 개수가 높다는 거는 점막 건강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해균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을 먹고
내독소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게 점막세포를 좀 헐겁게 그 사이를 끊어 놓거든요. 그 독소가. 그래서 장누수증후군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유해균과 유익균의 이제 균형이 되게 중요한데, 누구나 유익균도 갖고 있고 유해균도 가지고 있어요. 유익균과 유해균 어느 하나가 0이거나 어느 하나가 100이 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은데, 이게 균이다 보니까 이 장이라는 한 환경에서 어느 것이 우점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모든 생태계에서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내 장에서 유해균이 오랜 시간 동안 우점에 있었다면 유익균이 우점하게 하려면 그만큼 이제 뭐 유산균을 조금씩 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식단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관리가 되어야지 유익균이 우점하는 데까지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그 밸런스 위드엔에 있는 균주가 유익균의 우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유해균이 장벽에 들러붙는 거를 방지하고 먼저 가서 들러붙는다던가, 들러붙은 유해균을 뭐 잡아 뗀다거나 막 찌른다거나 뭐 그런 기능을 하잖아요. 그 밸런스 위드인에 있는 균주가 굉장히 대단한 게, 이런 그 유해균이 우점하지 못하고 유익균이 우점할 수 있도록 그런 도와주는 균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내 압력 계수는요. 장내 압력 계수는 이제 뭐냐면 헛배 부르는 거, 윗배에 가스 차는 거, 그래서 되게 불편한 거,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소장에서 음식물들이 곤죽처럼 된 것들이 막 흡수가 되고 그것들이 꿀럭꿀럭 해가지고 오다가 대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는 이제 균들이 되게 많이 살고 있겠죠. 소장에도 살고 대장에도 사니까. 근데 이게 빨리빨리 이렇게 잘 흘러가야 되는데, 뭐 연동 운동이 잘 안 돼서건 아니면 뭐 유해균이 많아서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음식물이 발효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부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패가 되다 보니까 그런 가스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가스가 발생을 해도 장이 건강하면 이 가스를 흡수해서 혈액으로 들여보낸 다음에 이것들을 폐로 보내서 이제 우리가 호흡할 때 문 밖으로 배출을 해주거든요. 근데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런 가스의 흡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스가 계속 만들어지고 흡수는 안 되고 그러면 배가 불편해지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이제 장내 혈액순환 장애나 아니면 유익균이 조금 적거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 측정 결과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장 연동 기능 계수가 낮아요. 이분은 다른 위장의 연동 기능 계수도 낮았어요. 이건 이제 칼슘하고 마그네슘의 이온의 농도하고 이제 연관이 있고요. 흡수 계수가 낮죠. 이분은 이제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연동 기능 계수도 낮고 대장 흡수 기능 계수도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칼슘이 부족한데 먹는 칼슘도 대장으로 다 이제 빠지고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칼슘을 잘 드시게 해주고, 또 드시는 칼슘이 새지 않게 재흡수될 수 있도록 유산균도 같이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내 세균 개수도 낮고 당연히 압력 개수도 낮겠죠. 대장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으니까.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연동 기능 개수도 낮고 흡수 기능 개수도 낮고 장내 세균 개수도 낮아요. 근데 압력 개수가 정상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 측정치를 항상 보셔야 되거든요. 실제 측정치를 보시면 거의 경계선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장내 압력 개수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제 가스가 헛배부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연동 기능 개수도 낮고 흡수 개수도 낮은데 장내 세균 개수가 너무나 정상이죠. 이런 분들은 타사 유산균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세대 유산균, 2세대 유산균, 3세대 유산균, 우리 이제 새로 나온 유산균은 4세대 유산균이잖아요. 근데 이제 2세대 유산균을 오랫동안 복용하신 분이에요. 이분들은 장내 세균 개수는 너무 정상인데 여기에 있는 균주가 연동 기능, 그러니까 칼슘의 재흡수를 높인다던가 수분의 재흡수를 높인다던가 뭐 이런 기능까지는 하고 있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유산균의 브랜드 체인지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래프를 보시라고 장내 유산균의
세균의 개수는 정상이지만 장내 유산균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유산균을 드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은 좋은 유산균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드시고 있는 음식이나 영양제의 흡수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쓸개 분석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쓸개즙은요, 간에서 생성이 되고 분비돼서 담도를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배출이 되는데, 이 배출된 쓸개즙은 주로 지방의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있는데, 혈청 구성 단백질에서 A하고 G가 있거든요. 그래서 A는 알부민을 말하는 거고요. G는 글로불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혈청 구성 단백질은 쓸개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을 의미하는 거고, 이 수치가 높아져 있으면 이제 면역 기능이 항진되어 있다는 거는 뭔가 이제 공격을 받고 있어서 면역 기능이 계속 이렇게 계속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치가 하락하고 있으면 간담이 약간 부어서 이 쓸개 있는 부위가 조금 이렇게 부어서 불편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리루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빌리루빈은 수명을 다하고 이제 수명을 다한 적혈구가 3개월 정도 혈액에 있는 적혈구는 죽었다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수명을 다한 적혈구가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비장으로 가면 얘네들이 다 파괴가 돼서 간에서 이제 빌리루빈으로 만들어져서 쓸개에 저장이 되는데, 그 쓸개에 저장된 총 빌리루빈을 의미합니다. 이게 총 빌리루빈 수치가 높다는 거는 수명을 다한 적혈구가 많다. 수명을 다한 적혈구가 많다는 거는 어디선가 출혈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출혈이나 이제 또 황달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경우고, 얘가 이 총 빌리루빈 수치가 하락해 있다는 거는 얘가 간에서 이 총 빌리루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 간 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 빌리루빈 수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용혈성 빈혈 같은 경우에도 높아져 있는 경우에도 용혈성 빈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알칼리성 인산 지질 효소 ALP라고 이제 보통 말씀드리는데, 얘는 간에서 생성돼서 십이지장으로 분비가 되고요. 그리고 지방 대사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이게 높아져 있으면은 이제 뭐 간 기능이 이제 좀 떨어져 있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담즙이 정체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ALP 수치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이게 높게 나타나 있으면은 담즙이 정체되어 있네, 이렇게 딱 이렇게 바로 말할 수가 없는 것들. 그거는 청소년기에는요. 이 ALP는 알칼리성 인산지질 효소는 뒷부분에 보시면 뼈 파트에서도 나오거든요. 뼈에도 있기 때문에 뼈 성장이 활발한 시기에는 이 수치가 상승되어 있습니다. 뼈가 자라고 있는 분들,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20대라도 뼈가 계속 자라고 키가 크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분들은 알칼리성 인산지질 효소가 높게 측정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뭐 어디가 이렇게 나빠서 그런 건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임신 기간에는 되도록 측정을 하시지 않는 것을 권장하지만, 임신 후기에 측정했을 때에는 태반에도 이런 ALP 수치, 태반에 의해서 이제 얘네들이 태반에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치가 상승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질환이나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고 우리 몸에 있는 그런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혈청 중에 담즙산은 이거는 굉장히 소량이기는 해요. 그래서 정상 범위가 있긴 한데 이 수치가 이제 하락해 있을 때, 하락한 경우에는 약간 간담 질환이 있을 수 있고, 약간 상승했을 때는 간이 조금 힘든 상태, 피로하거나 조금 힘든 상태이신 경우일 거고요. 빌리루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총 빌리루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DBIL은 직접 빌리루빈을 의미합니다. 간접 빌리루빈은요, 간을 통과해서 직접 빌리루빈으로 만들어지고, 직접 빌리루빈은 장을 통과해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이 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약간 거꾸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 그 양자기계에는 해석이. 그래서 제가 이걸 바꿔놨는데, 이게 양성이 된다는 거는 이게 높게 나온다는 것은 간접 빌리루빈이 이제 높게 나오는, 직접 빌리루빈이 높다는 거는 여기 이 간접 빌리루빈은
입력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 적혈구가 많이 파괴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직접 빌리루빈 수치가 낮아져 있다는 거는 간이 기능이 지금 건강하지 않다. 이걸 의미하는데, 요 실제 측정 검사 결과를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혈청 구상 단백질이 이분이 이제 뭐 정상으로 나오긴 했지만 약간 경계치이고, 총 빌리루빈 수치와 ALP 수치도 이제 약간 좋진 않지만 그래도 정상 범위 안에 들어있는데, 혈청 중 담즙산 수치가 높고 빌리루빈 수치가 낮았습니다. 낮은 거는 간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분은 실제로 간 수치가 굉장히 높고 일주일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술을 드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약을 드시는 분인데, 이제 뉴트리를 드시기 전에 제가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간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서 간접 빌리루빈이 직접 빌리루빈으로 잘 전환이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빌리루빈 수치, 혈청 구상 단백질이 높아져 있고, 그리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정상 수치로 나오지만 빌리루빈 수치가 여기는 낮아져 있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빈혈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상 수치로 나오지만 이제 결과를 보시면서 실제 측정치를 보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3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5가지 항목으로 나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은요, 조금 더 수치를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이 간 기능까지를 조금 잘 복습을 해 놓으시면 뒤에 있는 부분이랑 같이 이렇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양자가 결과가 어느 하나가 이게 다 따로따로 39가지 항목이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특히 위나 장이나 뭐는 혈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뒤에 연관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잘 복습해 주시면 다음 강의 때 이해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